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살던 한 여성이 다시 북한 국경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탈북에 성공해 안전하게 정착한 사람이 왜 다시 그 위험한 곳으로 돌아간 걸까요? 인천공항을 떠나며 그녀는 유서까지 써두었습니다. 2009년 10월 1일 중국 건국 60주년 국경절. 그녀와 가족은 무장군인들이 가득한 버스 안에서 생사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함께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2008년 3월 인천공항에 처음 발을 디딘 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아서 눈이 부셨어요. 공항 안내방송에서 흘러나오는 한국말이 분명 제가 평생 써온 말인데 왠지 낯설게 느껴졌죠. 게이트, 체크인, 보딩패스. 이게 다 무슨 말인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현서 씨, 이쪽으로 오세요. 하나원 직원이 저를 부르는 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자유의 땅. 꿈에 그리던 대한민국. 그런데 왜일까요?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어요. 하나원에서의 석 달은 제게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같은 반 탈북민들과 함께 앉아 남한 사회적응 교육을 받는데 강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중 절반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스마트폰 사용법부터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와이파이에 접속하시고요. 선생님, 와이파이가 뭐예요? 제 옆에 앉은 50대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잠깐 당황하시더니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죠. 인터넷을 무선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 인터넷이라는 것도 제대로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북한의 무역회사에서 통역원으로 일할 때 컴퓨터는 만져봤지만 그건 그저 문서 작성 도구일 뿐이었거든요. 교육 내용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2008년 당시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강사 선생님께서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럼 김정일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국민이 뽑았어요? 제가 물었더니 다른 탈북민들이 웃었습니다. 창피했죠?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여기서는 제가 아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하나원을 수료하고 정부에서 배정해준 작은 원룸에 들어갔을 때 저는 처음으로 혼자가 됐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모든 게 새 것. 고맙기도 했지만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이 모든 걸 어떻게 써야 하는지, 고장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정착금 3천만 원을 받았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북한에서 평생 일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죠.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며칠 뒤 슈퍼마켓에 가서 장을 보고 나니 10만 원이 훌쩍 넘게 나온 겁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비싸요? 계산대 아주머니는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물가가 다 올랐어요. 원유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서. 원유가, 저는 그게 제 생활과 무슨 상관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북한에서는 배급을 받거나 장마당에서 물물 교환을 했지. 이렇게 복잡한 경제 논리는 몰랐으니까요. 가장 힘들었던 건 일자리를 구할 때였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무역회사 통역원이었어요. 중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자신 있게 여러 무역회사와 통역업체에 이력서를 냈습니다. 이현서 씨, 학력이 어떻게 되세요? 함경북도 해산사범대학을 나왔습니다. 아, 그게 한국에서 인정이 안 돼서요. 학점은행제로 학력을 보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면접관의 말은 정중했지만 제게는 거절의 의미였어요. 두 번째 회사에서도 세 번째 회사에서도 똑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경력이 부족하세요. 한국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좀 더 적응하신 다음에 다시 지원해보세요. 적응하라고요? 저는 이미 충분히 노력하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결국 저는 작은 중국집 홀서빙 일을 시작했습니다. 월급은 100만 원 정도. 북한에서 통역원으로 일하며 가졌던 자부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식당 주인 아저씨는 친절한 편이었지만 가끔 손님들이 던지는 말에 상처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아줌마, 여기 물 좀요. 저는 아직 30도 안 됐는데 아줌마라고 불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남한에서는 식당 직원을 그렇게 부르는 게 일반적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처음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손님 중 한 명이 제 억양을 듣고 물었어요. 혹시 북한에서 오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여기 와서 힘들지 않아요? 북한이랑 많이 다르죠? 그 손님은 순수한 호기심으로 물은 거였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하기가 어려웠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여기서는 제가 평생 배운 모든 것이 쓸모없다는 걸, 제가 누군지도 모르겠다는 걸. 네, 조금 다르긴 하네요. 그렇게 짧게 대답하고는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밤에 원룸으로 돌아오면 저는 혼자 앉아서 텔레비전을 켰어요. 2008년은 한국에 큰 사건들이 많았던 해였죠. 5월에는 미국산 쪽소 수입 반대 촛불 시위가 있었고 8월에는 베이징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뉴스에서는 매일 복잡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정부의 졸속 정책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재협상을 요구하며 정부를 비판하는 방송이 버젓이 나오는 게 신기했습니다. 북한이었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어요.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자기 의견을 마음대로 말하는데 그럼 대체 뭐가 진실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 건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같은 얼굴, 같은 언어를 쓰는데 왜 저는 여기에 속하지 못하는 걸까요? 북한에서는 체제에 대한 회의감 때문에 떠났고 여기서는 적응하지 못해서 외롭고 나는 대체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는데 문득 북한에 두고 온 엄마와 남동생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는 지금쯤 뭘 하고 계실까? 동생은 무사히 잘 지내고 있을까? 그때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외로운 이유는 가족이 없어서라는 걸. 아무리 자유로운 세상이라고 해도 혼자서는 의미가 없다는 걸.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엄마와 동생을 꼭 데려오겠다고. 그들과 함께라면 이 낯선 세상에서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그게 제가 이 자유로운 땅에서 진짜 자유를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2009년이 되면 제가 번 돈과 정착금을 모두 모아서 다시 그 국경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위험하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가족 없이는 이 자유도 무의미했으니까요. 제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면 1995년 여름이 떠오릅니다. 그해 저는 13살이었어요. 함경북도 해산의 집 마루에 앉아 엄마가 끓이는 강냉이죽을 기다리고 있었죠. 배급이 끊긴 지 석 달째였습니다. 현서야, 조금만 참아라. 엄마가 내일 장마당에 가서 뭐라도 구해올게.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엄마의 얼굴이 점점 야위어 가는 걸 보고 있었어요. 1994년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이후 북한은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시기를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렀죠. 동무, 오늘 배급소에 나갔다 왔어? 옆집 아주머니가 우리 집 담을 넘어 물었습니다. 갔다 왔는데 아무것도 없대요. 공장도 멈췄고 전기도 안 들어오는데 무슨 배급이 있겠어요? 엄마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어요. 그해 겨울, 저는 학교에서 친구 넷이 결석한 걸 봤습니다. 선생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죠. 애들아, 저 친구들은 이제 못 온다. 다들 알겠지만 영양실조로 떠났어. 13살 아이들이 굶어 죽는 게 일상이 된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이게 과연 우리가 배운 사회주의 낙원이 맞는 걸까? 1997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폐렴이었는데 약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으셨어요. 장례를 치르는데 조문객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 동무는 그래도 복이 많아. 고통 없이 편히 가셨잖아. 굶어 죽는 것보다는
병으로 죽는 게 낫다는 뜻이었죠. 저는 그 말이 너무 끔찍했어요. 사람이 죽는 것에 순위를 매기는 세상이라니. 2000년이 되자 상황은 조금 나아지는 듯 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선군 정치를 내세우며 체제를 재정비하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그건 평양 이야기였을 뿐 지방은 여전히 굶주림과 싸우고 있었어요. 그 무렵 저는 해산사범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어를 전공하기로 했죠. 당시 북한에서 중국어는 꽤 전망이 있는 분야였어요. 중국과의 무역이 늘어나면서 통역원 수요가 많았거든요. 현서 동무는 발음이 아주 좋구만. 나중에 무역회사 가면 잘할 거야. 중국어 선생님이 칭찬하셨을 때 저는 기뻤습니다.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싶었어요. 2003년 21살에 저는 해산의 한 무역회사에 통역원으로 배치됐습니다. 중국 단둥의 무역상들과 연락하며 물자, 수입을 돕는 일이었죠. 처음으로 월급이라는 걸 받았어요. 물론 북한 돈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었고 회사에서 몰래 중국 위안화를 챙겨주는 게 진짜 수입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저는 처음으로 중국 출장을 갔습니다. 단둥의 한 무역상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어요. 국경을 넘어 압록강 다리를 건너는데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게 다 뭐예요? 옆에 있던 회사 부장 동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중국이야. 놀랍지? 우리랑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지. 단둥 시내는 불빛으로 가득했어요. 거리에는 차들이 빽빽하게 다니고 상점마다 물건이 넘쳐났습니다. 사람들은 깔끔한 옷을 입고 다녔고 아이들은 웃으며 뛰어다녔어요. 무역상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이 2003년 10월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그 옆에 작은 글씨로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54주년이라고 써 있었어요. 중국도 우리처럼 사회주의 국가인데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이 동무, 통역 좀 해주시오. 부장 동무의 말에 정신을 차리고 중국어로 통역을 시작했습니다.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부장 동무께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부장 동무, 중국도 사회주의인데 왜 이렇게 잘 사는 겁니까? 부장 동무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개혁개방이라는 걸 했어. 등소평이라는 사람이 시장 경제를 받아들인 거지.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조심해야 해. 해산 돌아가서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사회주의인데 한쪽은 이렇게 풍요롭고 한쪽은 저렇게 가난한 이유가 뭘까? 혹시 우리가 배운 게 다 거짓은 아닐까? 2005년 제 인생에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회사에서 중국 출장을 자주 보내기 시작했고 저는 중국 무역상들과 친해졌어요. 그중 한 명이 조선족 김 선생님이었습니다. 현서 씨, 혹시 한국 가고 싶은 생각 없어요? 어느 날 김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봤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한국은 미제의 식민지잖아요. 에이, 그게 아니에요. 한국은 지금 정말 잘 살아요. 당신 같은 사람이 가면 훨씬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김 선생님은 제게 한국 드라마가 담긴 USB를 몰래 건네주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남한 영상물을 보는 것만으로도 정치범 수용소에 갈 수 있었죠. 하지만 호기심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문을 꼭 잠그고 커튼을 치고 볼륨을 최소로 낮춘 뒤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드라마가 시작됐어요. 제목은 대장금이었습니다. 화면 속 한국은 제가 배운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집집마다 불이 켜져 있었고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했어요. 이게 진짜야?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만약 이게 진짜라면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믿었던 모든 게 거짓이 되는 건데. 2006년 7월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습니다. 뉴스에서는 대대적으로 보도했죠.
우리 공화국의 위대한 군사력을 전 세계에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끔찍했어요. 유엔에서 대북 제재가 통과됐고 무역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회사에서는 직원들 월급을 반으로 줄였어요. 집에 돌아가니 엄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앉아 계셨습니다. 현서야, 회사 사정이 안 좋다며. 어쩌지? 엄마, 괜찮아요? 제가 뭐라도 벌어올게요. 하지만 속으로는 절망스러웠어요.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 가족 모두 굶어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해 겨울, 동생 준서가 장티푸스에 걸렸습니다. 병원에 데려갔지만 약이 없었어요. 동무, 중국에서 약을 구해와야 해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의사 동무의 말에 저는 그날로 중국행을 결심했습니다. 회사에 거짓말을 하고 출장 명목으로 국경을 넘었죠. 단둥에서 김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선생님, 장티푸스 약 구할 수 있을까요? 그건 쉽죠. 그런데 현서 씨, 진짜 괜찮아요? 돌아가면 또 이런 일 반복될 텐데. 김 선생님의 말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맞아요. 약을 구해간다 해도 결국 또 다른 병이 생기고 또 다른 위기가 올 거예요. 이 악순환은 끝이 없을 겁니다. 선생님, 탈북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건 생존의 문제였으니까요. 신중하게 생각해요. 한번 건너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어요. 알아요. 그래도 이렇게 죽을 순 없어요. 김 선생님은 한숨을 쉬더니 작은 종이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이 번호로 전화하세요. 도와줄 사람이에요. 하지만 돈이 필요해요. 2,000위안 정도. 2,000위안. 제가 1년 동안 모은 돈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압록강 건너편 해산 쪽은 깜깜했어요. 불빛 하나 없는 어둠뿐이었죠. 반대편 단둥은 별처럼 빛나고 있었고요. 미안해, 엄마. 동생아. 내가 먼저 길을 찾아볼게. 그리고 꼭 다시 돌아와서 너희들도 데려올게. 그렇게 중얼거리며 저는 2007년 1월 25살의 나이에 처음으로 북한을 등졌습니다. 브로커를 만나 돈을 건넸고 밤에 몰래 기차를 타고 중국 내륙으로 향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길이 얼마나 험난할지, 그리고 가족을 다시 만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2007년 2월, 저는 베트남 하노이의 한 허름한 여관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출발한 지 한 달이 지났고 브로커가 약속한 안전한 경로는 생각보다 훨씬 험난했어요. 이 동무 내일 한국 대사관 가면 돼. 거기서 신분 확인하면 바로 한국 보내줄 거야. 브로커의 말이었지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쉽게 끝나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한국 대사관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 북한에서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직원분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안으로 안내했어요. 사무실에서 여러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름, 출신지, 탈북 경위. 모든 걸 솔직하게 답했죠. 이현서 씨, 신분 확인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한 보름 정도 기다려주세요. 그 보름이 제게는 1년처럼 느껴졌어요. 매일 불안에 떨며 방에만 있었습니다. 혹시 거짓말인 건 아닐까? 다시 북한으로 보내지는 않을까?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2007년 3월 15일,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 자유로 가는 길일까?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었습니다. 챕터 1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았어요. 공항 직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줬지만 저는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이현서 씨, 내일부터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으실 겁니다. 거기서 한국 생활에 필요한 걸 다 배우시게 될 거예요. 하나원. 정식 명칭은 북한 이탈 주민정착지원사무소였습니다. 경기도 안성에 있는 그곳에서 저는 석 달을 보냈어요. 첫날 오리엔테이션에서
담당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자유로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여기서 배우는 모든 것이 여러분의 새 삶을 위한 준비예요. 자유. 그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생각보다 컸습니다. 북한에서는 자유가 없었지만 그래서 오히려 선택하지 않아도 됐어요. 정해진 대로 살면 됐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걸 스스로 결정해야 했습니다. 교육 첫 주는 기본생활 적응이었어요. 은행 계좌 만드는 법, 버스 타는 법, 휴대폰 사용법. 북한에서 통역원으로 일했던 제가 이런 기초를 배워야 한다는 게 창피하기도 했습니다. 선생님, 그게 카드로 물건을 산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돈도 안 주는데 어떻게 물건을 가져가요? 한 할머니가 질문하셨어요. 선생님은 인내심을 갖고 신용카드 시스템을 설명해 주셨지만 저도 반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현대사 교육 시간이었어요. 2007년 당시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그 배경을 설명해 주셨죠.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 6.25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라고 합의했어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북한에서는 6.25를 미제가 일으킨 침략 전쟁이라고 배웠는데요. 진실은 뭔가요? 현서 씨, 역사적 기록을 보면 북한이 먼저 남침했다는 게 명확합니다. 소련 문서도 다 공개됐고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제가 평생 배운 게 거짓이었다니. 물론 짐작은 했지만 확실하게 듣고 나니 충격이 더 컸습니다. 쉬는 시간에 같은 반탈북민 언니가 다가왔어요. 평양 출신의 30대 여성이었죠. 현서 씨, 너무 충격받지 마. 나도 처음엔 그랬어. 근데 받아들여야 해. 안 그러면 여기서 살 수 없어. 언니, 그럼 우리가 믿었던 건 다 뭐예요? 김일성, 김정일, 다 거짓말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와서 따지면 뭐해?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거잖아. 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2007년 5월 하나원에서 취업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했어요. 저는 북한에서 무역회사 통역원이었습니다. 중국어를 유창하게 하니까 무역 관련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요. 상담 선생님이 미안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현서 씨, 그게 한국 기업들은 대부분 자격증이나 학력을 요구해요. 북한 학력은 인정이 안 되고요. 그럼 제 경력은요? 5년이나 일했는데요. 경력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으면 인정받기 어려워요.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따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5년간 쌓은 경력이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그럼 저는 뭘 해야 하나요? 일단은 서비스직부터 시작하시는 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세요. 서비스직, 식당, 편의점, 마트. 잘못된 일은 아니지만 제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2007년 6월 하나원을 수료하고 정부에서 배정해준 안산의 원룸에 입주했습니다. 정착금 3천만 원을 받았지만 얼마나 빨리 줄어들지 몰랐어요. 다음 날부터 구직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무역회사 통역 채용 공고를 찾아 지원했죠. 이력서에는 중국어 능통, 무역 실무 5년이라고 당당히 썼습니다. 일주일 뒤 한 중소기업에서 면접 연락이 왔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찾아갔습니다. 이현서 씨, 중국어 실력을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간단히 대화해 볼까요? 네, 괜찮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5년간 통역 일을 했습니다. 면접관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우와, 발음이 정말 좋네요. 북한에서 어떻게 이렇게 중국어를? 무역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중국 단둥 쪽 무역상들과 자주 만났고요. 분위기가 좋았어요. 이번엔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질문이 문제였죠. 그런데 학력 증명이 안 되는 게 좀. 우리 회사 규정상 대졸 이상이어야 하거든요. 학점은행제 같은 걸로 학위 따실 계획은 있으세요? 아직은 생각 못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연락드릴게요. 결과는 불합격이었습니다. 그 뒤로 10군데 넘게 지원했지만 답은 똑같았어요. 학력 미달, 경력 인정 불가, 좀 더 적응하신 후에 2007년 8월 돈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세, 식비, 교통비. 생각보다 돈이 빨리 나갔어요. 저는 결국 안산 차이나타운의 한 중국집에 서빙으로 들어갔습니다. 니하오. 어서 오세요. 가게 주인은 조선족 할아버지였습니다. 아가씨, 북한에서 왔다며. 중국말 할 줄 안다고 들었는데 맞아? 네, 할 줄 압니다. 그럼 중국 손님들 오면 주문 받아줘. 월급은 100만 원 줄게. 팁은 내가 가져. 100만 원. 정착금으로 받은 3천만 원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지금의 저에게는 소중한 수입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홀에 섰어요.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아줌마, 여기 물 좀. 30도 안 된 제게 아줌마라니.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나중에 할아버지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여기서는 식당 직원을 그렇게 불러. 나쁜 뜻은 아니야. 이해는 됐지만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어느 날 중국인 손님이 왔습니다. 저는 중국어로 주문을 받았죠. 안녕하세요. 무엇을 주문하시겠어요? 손님이 놀라더군요. 우와, 중국어 진짜 잘하네요. 전에 통역 일했어요. 그 순간 웃으면서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전에는 통역이었는데 지금은 서빙을 하고 있구나 싶어서요. 2007년 9월 제 인생 최대의 충격이 왔습니다. 손님 중 한 명이 물었어요. 아가씨 북한 출신이지? 거기는 정말 다 굶주린데. 네. 제가 있을 때는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좀 나아졌다던데. 김정일이 개혁하고 있다며. 저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개혁? 북한에서 무슨 개혁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그날 밤 집에 와서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한 뉴스가 나왔더군요. 10월 2일부터 사흘간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화면 속 평양은 깨끗하고 화려했습니다. 김정일과 악수하는 노무현 대통령을 보면서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분노, 배신감, 아니면 그리움. 저 뒤에는 여전히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화면 속 평양은 보여주기식이라는 걸 저는 알았어요. 진짜 북한은 지방의 가난과 고통이었으니까요. 2007년 말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매일 중국집에서 일하고 퇴근 후에는 텔레비전만 보는 생활의 반복. 친구도 없었고 가족은 북한에 있었고 저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떠돌고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날 거리는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행복한 커플들, 웃는 가족들. 저는 그들을 보며 혼자 원룸으로 걸어갔어요. 방에 들어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죠. 이게 내가 원하던 자유인가? 이게 꿈에 그리던 한국인가? 그때 문득 엄마와 동생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해산에서는 추운 겨울을 나고 있겠죠. 난방도 제대로 안 되는 집에서 떨고 있을 거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혼자라서 가족이 없어서 외로워서. 엄마, 동생아. 미안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봐. 혼자만 여기 와서.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가족을 데려오겠다고. 위험하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이 외로움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2008년 1월 새해가 밝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중국집에서 일한 지 6개월째 저는 매일 똑같은 루틴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저녁 9시까지 일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원룸으로 돌아오는 생활. 어느 날 밤 저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중국 브로커 김 선생님 번호를 발견했습니다. 2007년 제가 탈북할 때 도와주셨던 분이죠.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여보세요, 김 선생님이세요? 현서 씨? 오랜만이네.
한국 생활은 어때?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여쭤볼 게 있는데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선생님은 제 의중을 눈치챈 듯 했어요. 혹시 가족 생각하는 거야? 네, 엄마랑 동생을 데려오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김 선생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능은 해. 하지만 위험하지. 요즘 북한 단속이 더 심해졌어. 특히 2008년 올림픽 준비 때문에 중국 국경 경비도 강화됐고. 맞았어요. 2008년 8월에 베이징 올림픽이 열릴 예정이었죠. 중국 정부는 탈북자 단속에 더욱 강경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해보고 싶어요. 제가 중국어를 할 줄 아니까 중국 구간은 제가 직접 책임지겠습니다. 혼자 다 하겠다고. 그건 너무 위험해. 쿤민까지만 제가 데려가고 거기서부터는 브로커를 쓸게요. 가능하죠? 김 선생님이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생각해보고 다시 연락해. 쉬운 일이 아니야. 그날 밤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중국 지도를 띄웠어요. 해산에서 쿤민까지의 경로를 머릿속으로 그렸죠. 일단 압록강을 건너 중국 장백현으로. 거기서 버스를 타고 심양, 그 다음 베이징을 거쳐 쿤밍.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3명이 이동하려면 최소 1,000만 원은 필요할 것 같았어요. 중국집 월급 100만 원으로는 턱도 없었죠. 2008년 2월 저는 낮에는 중국집, 밤에는 편의점에서 추가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밖에 못 자는 생활이었지만 견딜만 했어요. 가족을 위한 일이었으니까요. 현서야, 얼굴이 왜 그래?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중국집 할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잠을 좀 못 잤을 뿐이에요. 무리하지 마. 절다고 함부로 몸 혹사하면 안 돼. 고마운 말씀이었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매달 200만 원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밥값을 아끼고 버스비를 아끼고 모든 걸 줄였어요. 2008년 4월 저는 중국 상하이에 있는 조선족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무역회사 시절 알게 된 분이었죠. 박 형님,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돈을 좀 맡기고 싶은데. 현서야, 무슨 일이야? 설마. 가족을 데려올 거예요. 한국에서 직접 송금하면 추적당할까봐 형님께 맡기고 싶어요. 박 형님은 위험한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도와주셨어요. 알았어. 내 계좌로 보내. 내가 보관하고 있을게. 근데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잘못하면 다 죽을 수도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하지만 후퇴할 수 없었어요. 가장 어려운 건 가족을 설득하는 일이었습니다. 2008년 5월 저는 중국 브로커를 통해 엄마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북한으로 직접 전화는 할 수 없으니 중국 측 연락책이 압록강 건너편으로 전달해주는 방식이었죠. 편지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엄마, 저 현서예요. 한국에 잘 와 있어요. 여기는 정말 좋은 곳이에요. 밥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병원도 공짜로 갈 수 있어요. 엄마랑 준서도 여기 오면 좋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한 달 뒤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의 글씨였어요. 현서야, 엄마는 늙었어. 그 먼 길을 어떻게 가니? 그리고 준서는 직장도 있고. 우리는 여기서 살 거야. 너만 잘 살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저는 다시 편지를 썼습니다. 엄마, 한국에 오시면 제가 다 책임질게요. 집도 있고 돈도 모았어요. 제발 한 번만 용기 내주세요. 이대로는 엄마랑 준서 볼 수 없잖아요. 그렇게 5통의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2008년 8월이 되어서야 엄마가 마음을 바꾸셨어요. 현서야, 엄마가 지난밤에 꿈을 꿨어. 내 아버지가 나타나서 가족은 함께 있어야 한다고 하시더구나. 그래서 결심했다. 준서랑 같이 갈게. 하지만 어떻게 가야 하는지 모르겠구나. 그 편지를 받은 날, 저는 중국집 화장실에 들어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드디어 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 거죠. 2008년 9월 저는 김 선생님께 다시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엄마가 승낙하셨어요.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싶은데요. 알았어. 근데 현서 씨, 정말 직접 갈 거야? 브로커한테 맡기면 안 돼? 아니요. 제가 직접 가야 해요. 엄마랑 동생은 중국어를 못하니까 제가 없으면 중국에서 잡힐 거예요. 김 선생님이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자. 내가 해상까지 들어가서 가족을 데리고 나와. 장백현에서 만나자. 거기서 내가 짜장과 위조 신분증을 줄게. 그걸로 버스 타고 쿤밍까지 가는 거야. 쿤밍에서는요? 거기서부터는 내가 아는 브로커한테 맡겨. 라오스 거쳐서 한국 대사관으로 보낼 거야.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위험한 건 제가 다시 북한으로 들어간다는 점이었습니다. 탈북자가 다시 북한에 들어가는 건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죠. 선생님, 제가 들어갔다가 잡히면 어떻게 돼요? 정치범수용소 가는 거지. 최악의 경우 공개 처형당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절대 들키면 안 돼. 식은땀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멀리 왔어요. 엄마와 동생에게 희망을 준 이상 후퇴할 수 없었습니다. 2008년 10월, 저는 중국 비자를 받았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친척 방문이었죠. 한국 여권을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중국에 가게 될 줄은 몰랐어요. 출발 전날 밤, 저는 원룸에 앉아 유서를 썼습니다. 만약 제가 돌아오지 못하면 이 돈은 북한 인권단체에 기부해주세요. 그리고 엄마와 준서가 언젠가 탈북하게 되면 도와주세요. 눈물이 글씨를 흐렸습니다. 하지만 펜을 놓을 수 없었어요. 2008년 11월 1일, 저는 인천공항에 섰습니다. 1년 8개월 전 이곳에 도착했을 때가 생각났어요. 그때는 자유를 향해 왔지만 지금은 위험을 향해 떠나는 거였죠. 탑승 수속 도와드릴게요. 공항 직원의 친절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여권을 내밀며 생각했어요. 이게 마지막 비행이 될 수도 있겠구나.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이 점점 멀어지는 게 보였어요. 자유로운 나라, 안전한 나라, 제가 목숨 걸고 온 나라. 하지만 지금 저는 그곳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엄마, 동생아, 기다려. 내가 꼭 데리러 갈게.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2시간 뒤면 베이징에 도착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국내선을 타고 심양으로, 심양에서 또 장백현으로. 좌석에 앉아 손을 꼭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어요. 두려웠지만 동시에 결연했습니다. 이건 저만의 선택이 아니었어요. 가족을 위한, 사랑을 위한,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디는 순간부터 제 2번째 탈북 여정이 시작될 거예요. 아니, 정확히는 역탈북이겠죠. 자유로운 나라에서 억압받는 나라로 다시 들어가는 여정. 누가 봐도 미친 짓이었지만 저는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 없는 자유는 진짜 자유가 아니었으니까요. 혼자만 행복한 건 행복이 아니었으니까요. 비행기가 구름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북한이 있고 그곳에 엄마와 동생이 있었어요. 곧 만나게 될 거예요. 위험천만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지만 저는 준비됐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야. 가족과 함께 돌아올 거야.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며 저는 운명의 땅으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2009년 9월 28일 밤, 저는 압록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물이 차가웠어요. 가을이라 수위가 낮았지만 그래도 허리까지 차올랐죠. 엄마와 동생 준서의 손을 꼭 잡고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현서야, 미끄러워. 엄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50대 중반의 엄마에게는 너무 가혹한 여정이었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저기 보이는 불빛이 중국이에요. 거의 다 왔어요. 사실 저도 두려웠습니다. 북한 경비병들이 언제 나타날지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가족 앞에서는 강해야 했어요. 30분쯤 걸렸을까요? 드디어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장백현이었어요.
김 선생님이 약속한 장소에 도착하니 검은색 승합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빨리 타. 김 선생님이 급하게 손짓했어요. 우리 셋은 차에 올랐습니다. 젖은 옷이 시트를 적셨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일단 여기서 옷 갈아입어. 그리고 이거. 김 선생님이 3개의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중국 조선족 신분증이었어요. 이름 외워. 검문당하면 이 이름 돼야 해. 저는 김옥희, 엄마는 박순자, 동생은 김철수. 우리는 차 안에서 필사적으로 이름을 외웠습니다. 2009년 9월 30일, 우리는 장백현의 한 여관에 묵었어요. 그런데 텔레비전을 켜자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60주년을 경축합니다. 중국 건국 60주년.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어요. 국경절에는 중국 전역에서 단속이 강화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국경절이잖아요. 전화기를 들어 김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알아.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해. 내일 아침 버스 타고 심양으로 가는데 절대 말 많이 하지 마. 특히 조선말 쓰면 안 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중국 국기가 거리마다 걸려 있는 게 보였어요. 내일이 그 60주년 기념일이구나 싶으니 가슴이 쿵쿵 뛰었죠. 2009년 10월 1일 아침,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우리 셋은 장백현 버스터미널로 향했어요. 심양까지 가는 2층 버스였죠. 버스 타. 2층 맨 뒤에 앉아. 눈에 안 띄게. 김 선생님의 지시였습니다. 우리는 표를 끊고 버스에 올랐어요. 2층 맨 뒷자리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버스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대부분 조선족이었지만 몇몇 한족들도 보였습니다. 저는 엄마와 동생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절대 조선말 하지 마. 중국어만 쓸 거야. 아니면 아예 입 다물고 있어. 알았어, 현서야. 동생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3살인 준서는 긴장한 얼굴로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오전 9시였죠. 심양까지는 4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어요. 제발 무사히.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5분 만에 버스가 멈췄어요. 무슨 일이야? 앞쪽에서 승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몸을 낮춰 창밖을 내다봤어요. 군복 입은 중국 군인들이 버스를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검문이다. 모두 신분증 준비해. 군인 하나가 확성기로 소리쳤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엄마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군인 4명이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1층부터 신분증을 검사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준서를 봤습니다. 동생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2층에는 젊은 남자가 준서밖에 없었거든요. 김철수, 김철수, 김철수. 준서가 작은 목소리로 자기 이름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군인들이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한 명 한 명 얼굴을 보며 신분증을 대조하고 있었죠. 점점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대로는 준서가 먼저 의심받을 거예요. 젊은 남자는 항상 표적이 되니까요. 차라리 제가 먼저 시선을 끌어야겠다고 생각했죠.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1층으로 내려가며 일부러 군인 하나와 부딪혔어요. 손에 들고 있던 카메라를 떨어뜨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군인이 화를 냈습니다. 저는 일부러 더 당황한 척하며 카메라를 주었어요. 그리고 실수인 척 군인의 얼굴을 찍었습니다. 찰칵.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너 날 찍었어. 군인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다른 군인들도 저를 쳐다봤습니다. 완벽했어요.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으니까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연기를 했습니다. 어리숙한 관광객처럼요. 그리고 군용 차량도 찍었어요. 군인들이 더욱 흥분했습니다.
삭제해. 당장 삭제해. 네네네. 지울게요. 저는 카메라 액정을 보여주며 사진을 삭제했어요. 군인들은 화가 났지만 제가 정말 실수처럼 보였는지 그냥 경고만 했습니다. 다음엔 조심해. 네, 네.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다시 2층으로 올라갔어요. 자리에 앉으면서 슬쩍 준서를 봤습니다. 동생은 아직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군인들의 시선은 이미 저에게서 멀어진 상태였어요. 검문은 계속됐습니다. 군인이 우리 앞까지 왔어요. 신분증. 저는 침착하게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김옥희입니다. 군인이 신분증을 보더니 제 얼굴과 대조했어요. 몇 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죠. 그리고 신분증을 돌려줬습니다. 좋아. 엄마 차례였어요. 엄마는 너무 긴장한 나머지 신분증을 떨어뜨렸습니다. 아이고. 조선말이 튀어나왔어요.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군인이 눈을 가늘게 뜨며 엄마를 쳐다봤어요. 조선족이야? 네, 네.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군인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엄마를 계속 쳐다봤어요.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바로 그때 버스 기사님이 소리쳤어요. 군인 동지, 빨리 좀 해요. 우리 시간 맞춰야 한다고요. 군인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엄마 신분증을 확인하고 돌려줬습니다. 좋아, 다음. 드디어 준서 차례였어요. 동생은 신분증을 건네며 입을 꼭 다물고 있었습니다. 김철수. 군인이 이름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준서의 얼굴을 한참 쳐다봤어요. 너무 오래 쳐다보는 바람에 제 손바닥에 땀이 흥건해졌습니다. 어디서 왔어? 준서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중국어를 못하니까요. 군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내가 물어보잖아. 저는 순간적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죄송해요, 얘는 벙어리예요. 말을 못해요. 벙어리. 군인이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저의 의도를 눈치채고 함께 연기를 했어요. 엄마가 벙어리 흉내를 내며 손짓발짓을 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죠. 군인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우리를 쳐다봤어요. 어떻게 벙어리가 이렇게 많아? 중얼거리더니 신분증을 돌려줬습니다. 됐어, 가. 검문이 끝났습니다. 군인들이 버스에서 내렸고 버스는 다시 출발했어요. 엄마와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서는 창밖만 바라보며 침을 꼴꺽 삼켰어요. 우리 모두 살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버스가 고속도로에 진입했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준서에게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누나. 난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오후 1시 우리는 심양에 도착했습니다. 살아남았어요. 중국 건국 60주년 국경절, 그 최악의 타이밍에도 불구하고 버스에서 내리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들도 알았을 거예요. 우리가 탈북민이라는 걸. 하지만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음속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들의 침묵이 우리를 살렸으니까요. 2009년 10월 5일, 우리는 쿤밍에 도착했습니다. 심양에서 기차를 타고 사흘이 걸렸어요. 긴 여정이었지만 검문은 더 이상 없었죠. 중국 내륙 깊숙이 들어올수록 오히려 안전했습니다. 쿤밍역에서 내렸을 때 따뜻한 햇살이 우리를 맞았어요. 윈난성이라 북쪽보다 훨씬 따뜻했죠. 저는 김 선생님이 알려준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이 선생님이세요? 김옥희 씨죠? 세 분 다 무사히 오셨어요? 브로커 이 선생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쿤밍에서 라오스까지 안내해줄 사람이었죠. 네, 다 왔습니다. 좋아요. 지금 역 앞 커피숍으로 오세요. 거기서 만나요. 30분 뒤, 우리는 커피숍에서 이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의 조선족 남성이었어요. 인상은 딱딱했지만 말투는 정중했죠.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언제 출발하나요? 제가 급하게 물었어요. 이 선생님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서두르면 안 돼요. 일단 이틀 쉬면서 준비해야 해요. 라오스 비자도 준비하고 가이드도 섭외하고. 이틀이요?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현서 씨, 조급하면 일 그릅니다. 차근차근 가야 안전해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2009년 10월 7일, 우리는 쿤밍의 한 작은 여관에 묵었습니다. 이틀 동안 방 안에만 있었어요. 밖에 나가면 위험하다고 했거든요. 엄마는 계속 불안해하셨습니다. 현서야, 정말 한국까지 무사히 갈 수 있을까? 엄마, 걱정 마세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제 라오스만 건너면 돼요. 하지만 속으로는 저도 불안했습니다. 쿤밍까지는 제가 직접 데리고 왔지만 이제부터는 브로커를 믿어야 했어요. 그게 마음에 걸렸죠. 2009년 10월 9일 아침, 이 선생님이 여관으로 찾아왔습니다. 준비됐어요. 오늘 저녁에 출발합니다. 라오스 국경까지 차로 8시간 걸려요. 그럼 내일 새벽에 도착하겠네요? 네. 국경 마을에서 하루 쉬고 모레 라오스로 넘어갈 거예요. 거기서 가이드가 라오스 이민국으로 안내할 겁니다. 계획은 간단했어요. 라오스 이민국에서 난민 신청을 하면 한국 대사관으로 연락이 가고 그럼 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였죠. 돈은요? 국경 건너기 전에 받을게요. 1인당 300만 원, 3명이니까 900만 원이에요. 제 머릿속으로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상하이에 맡겨둔 돈이 1200만 원. 900만 원을 쓰고 나면 300만 원밖에 안 남는 거예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8시, 우리는 검은색 승합차에 올랐습니다. 운전기사와 이 선생님, 그리고 우리 셋. 총 5명이었어요. 차는 쿤밍을 빠져나와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밤길이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가끔 마을 불빛이 스쳐 지나갈 뿐이었죠. 다들자도 돼요. 내일 새벽에 도착할 거예요. 이 선생님의 말이었지만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긴장이 풀리지 않았거든요. 2009년 10월 10일 새벽 4시, 우리는 국경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이름도 모를 작은 마을이었어요. 주민 대부분이 소수민족인 듯 했죠. 여기서 오늘 하루 쉬세요. 내일 아침 일찍 국경 넘을 거예요. 여관이라기보다는 민박집 같은 곳이었습니다. 방 하나에 우리 셋이 함께 누웠어요. 현서야, 거의 다 온 거지? 엄마가 물으셨습니다. 네, 엄마. 내일이면 라오스예요. 거기서 난민 신청하면 한국 가는 거예요. 정말 꿈만 같구나. 우리가 한국에 갈 수 있다니. 엄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도 울컥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자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김 선생님이었습니다. 현서 씨, 잘 도착했어? 네, 선생님. 내일 국경 넘어요. 조심해. 라오스 경찰들 뇌물 좋아하니까 만약 걸리면 돈 줘.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누웠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만약 걸리면이라는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죠. 2009년 10월 12일 아침 6시, 우리는 일어났습니다. 이 선생님이 와서 말했어요. 준비하세요. 1시간 뒤에 출발해요. 아침을 먹고 나서 가방을 챙겼습니다. 우리가 가진 건 작은 배낭 3개뿐이었어요. 그 안에 옷가지 몇 벌과 돈이 전부였죠. 오전 7시 차가 출발했습니다. 국경까지는 30분 거리였어요. 차 안에서 이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국경 검문소에서 라오스 가이드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 사람 따라가시면 돼요. 선생님은 안 가시나요? 저는 중국 쪽 일만 해요. 라오스부터는 현지 가이드가 맡아요. 불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국경 검문소에 도착했어요. 생각보다 한산했죠. 저기 파란 셔츠 입은 사람 보여요? 저 사람이 가이드예요. 가서 김옥희라고 말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엄마와 준서도 따라 내렸죠.
파란 셔츠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김옥희입니다. 가이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따라와요. 이민국으로 가요. 우리는 가이드를 따라 라오스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국경을 넘는 순간 안도감이 들었어요. 이제 안전하구나. 곧 한국으로 갈 수 있겠구나.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가이드가 갑자기 멈췄어요. 저기 건물 보여요? 저기가 이민국이에요. 들어가서 난민 신청하면 돼요. 같이 안 가시나요? 저는 여기까지예요. 혼자 가세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왜 가이드가 끝까지 안내하지 않는 걸까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우리는 이민국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직원이 라오스어로 뭐라고 했는데 알아듣지 못했어요. 저는 중국어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에서 왔어요. 난민 신청합니다. 직원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마디 통화를 하더니 우리를 다른 방으로 안내했어요. 기다려요. 어색한 중국어였습니다. 우리는 방에 앉아 기다렸죠. 30분쯤 지났을 때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너희 북한 사람이야? 네. 나 따라와. 그때 깨달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우리는 체포된 거예요. 경찰은 우리를 차에 태웠습니다. 어디론가 끌려가고 있었어요. 왜 그래요? 우리 난민인데. 제 항의는 소용없었습니다. 차는 시내를 벗어나 어떤 건물 앞에 섰어요. 감옥이었습니다. 엄마 준서야. 저는 가족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가 울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감방에 갇혔습니다. 좁은 공간에 다른 탈북민들도 있었어요. 모두 절망한 표정이었죠. 여기 얼마나 있었어요? 한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1달 됐어요. 중국으로 송환되기를 기다리는 중이에요. 송환. 그 말이 심장을 짓눌렀습니다. 중국으로 송환되면 북한으로 넘겨져요. 그럼 우리는 정치범 수용소에 가게 되는 거죠. 밤이 됐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몰래 꺼냈어요. 다행히 압수당하지 않았더군요. 떨리는 손으로 이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이 선생님? 왜요? 우리 체포됐어요. 라오스 경찰한테요. 전화기 너머에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이 선생님? 들려요? 도와주세요. 미안해요. 그건 제가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뭐라고요? 선생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온 거잖아요. 저는 국경까지만 안내하기로 했어요. 라오스에서 뭐가 일어나는지는 제 책임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저도 위험해지면 안 되거든요. 이 선생님,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시 걸어도 받지 않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배신당한 거예요. 우리는 버려진 거였습니다. 현서야. 엄마가 제 어깨를 안았어요. 준서는 벽에 기대고개를 떨어뜨리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감방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한국은 이제 끝인 건가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 수도 없었어요. 가족 앞에서 무너지면 안 됐으니까요. 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끌어모았습니다. 안 돼. 여기서 포기할 순 없어. 방법이 있을 거야. 반드시 찾아낼 거야. 그렇게 다짐하며 저는 절망의 밤을 견뎠습니다. 2009년 10월 13일 아침, 저는 감방에서 눈을 떴습니다. 엄마와 준서는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밤새 한숨도 못 잔 얼굴이었죠. 현서야, 우리 어떻게 되는 거니? 엄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저도 몰랐으니까요. 그때 감방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이 저를 불렀어요. 김옥희, 나와. 저는 엄마에게 눈짓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취조실이었어요. 책상 너머에 라오스 경찰관이 앉아 있었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아? 중국어로 물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북한 출신 난민입니다. 한국으로 가고 싶어요. 여기는 한국 아니야.
너희는 불법 입국했어. 그럼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 주세요. 제발. 경찰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 가고 싶어. 돈 내.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뇌물을 원하는 거구나. 저는 곧바로 계산에 들어갔습니다. 얼마요? 1인당 1만. 3명이면 3만. 1만이면 중국 위안화 1만 원이에요. 한국 돈으로 약 170만 원. 3명이면 500만 원이 넘었죠. 알겠습니다. 시간 좀 주세요. 경찰관이 손을 내저었어요. 사흘. 사흘 안에 돈 안 내면 중국으로 보낸다. 감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와 준서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뇌물을 내야 해요. 500만 원 이상. 그럼 우리 돈으로 모자라잖아. 준서의 말이 맞았습니다. 상하이에 300만 원밖에 안 남았는데 500만 원이 어디 있나요?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혼자 나가서 돈을 구하겠다고. 경찰에게 말했어요. 저만 먼저 풀어주세요. 돈 구해올게요. 내가 도망가면 어쩔 건데. 엄마랑 동생이 여기 있잖아요. 제가 도망가면 얘네가 죽는 거예요. 안 도망가요. 경찰관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이틀 후에 와. 2009년 10월 15일, 저는 감옥을 나왔습니다. 엄마가 울면서 제 손을 잡았어요. 현서야, 정말 돌아올 거지? 엄마, 당연하죠. 이틀 뒤에 돈 들고 올게요. 하지만 속으로는 막막했습니다. 이틀 안에 500만 원을 어디서 구하죠? 라오스 국경 도시를 헤맸습니다. 중국 브로커들한테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김 선생님도, 이 선생님도, 박 형님도 모두 저를 피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허름한 여관방에 앉아 있었어요.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마지막 희망을 찾고 있었죠. 그때 한국에 있는 탈북민 단체 번호가 보였습니다. 여보세요. 북한 인권단체 맞나요?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는 상황을 설명했어요. 라오스 감옥 가족 뇌물. 모든 걸 도와주세요. 제발. 담당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현서 씨, 저희도 돕고 싶지만 라오스까지는 손이 안 닿아요. 그리고 뇌물을 주는 것도 불법이고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현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보세요. 라오스 이민국에 매일 찾아가서 탄원하고 한국 대사관에도 연락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저는 혼자였습니다. 2009년 10월 17일, 약속한 이틀이 지났습니다. 저는 감옥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대신 라오스 이민국 건물 앞에서 기다렸죠.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난민이에요. 중국어로 외쳤습니다. 직원들이 귀찮다는 표정으로 쫓아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매일 아침 이민국 앞에 서서 탄원했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2009년 10월 20일 일주일째였습니다. 그날도 이민국 앞에 서 있는데 한 직원이 나왔어요. 제 엄마랑 동생이 감옥에 있어요. 제발 풀어주세요. 돈 있어. 또 돈이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 남은 돈을 꺼냈어요. 중국 위안화 3,000원. 한국 돈으로 50만 원 정도였죠. 이거밖에 없어요. 직원이 비웃었습니다. 이 돈으로는 안 돼. 그리고 돌아가 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곳에서는 인권도 정의도 아무것도 없구나. 2009년 10월 25일,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날마다 이민국과 감옥 사이를 오갔어요. 감옥에서는 면회를 안 시켜줬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담배 장사하는 노점상을 봤어요. 문득 생각이 났죠. 김 선생님이 그랬었어요. 라오스 경찰들 담배 좋아한다고. 저는 남은 돈으로 담배 3갑을 샀습니다. 그리고 감옥으로 갔어요. 이거 드릴게요. 간수에게 담배를 건넸습니다. 간수가 담배를 받더니 표정이 풀렸어요. 뭘 원해? 엄마 좀 만나게 해주세요. 1분만.
간수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1분. 2009년 10월 27일, 2주 만에 엄마를 만났습니다. 철창 너머였지만 얼굴을 볼 수 있었어요. 엄마, 현서야, 너 진짜 있는 거니? 허상인 줄 알았는데. 엄마가 철창을 붙잡고 우셨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셨어요. 엄마, 곧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조금만 더 참아요. 현서야, 엄마는 괜찮아. 너라도 살아. 우리 때문에 너까지 여기 갇히면 안 돼. 엄마, 무슨 소리예요? 우리 다 같이 나갈 거예요. 시간이 다 됐어요. 간수가 저를 끌어냈습니다. 엄마의 울음소리가 멀어졌죠. 그날부터 저는 작전을 바꿨습니다. 매일 간수한테 담배를 줬어요. 그리고 조금씩 친해졌죠. 2주쯤 지나니 간수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내 엄마 구하고 싶어. 당연하죠. 5천 주면 도와줄게. 5천 위안. 85만 원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없는 돈이었죠. 지금은 돈이 없어요. 한국 가면 꼭 갚을게요. 간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돈 없으면 말고. 2009년 11월 12일,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자지도 못했습니다. 체중이 10kg 빠졌죠. 그날 오후 다시 이민국을 찾아갔습니다. 이제는 직원들이 제 얼굴을 알 정도였어요. 또 왔어? 네. 제발 도와주세요. 한 직원이 한숨을 쉬더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책임자로 보이는 사람이 나왔어요. 매일 온다며. 귀찮게 하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어요. 책임자가 저를 한참 쳐다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 기회 하나 줄게. 정말요? 내 가족에 다른 2명 더해서 총 5명. 1인당 2천, 총 1만. 사흘 안에 돈 내면 풀어줄게. 5명? 왜 갑자기 5명이죠? 알고 보니 엄마와 준서가 있는 감방에 다른 탈북민 둘이 더 들어온 거였어요. 1만 위안. 한국 돈으로 170만 원. 저한테는 없는 돈이었습니다. 사흘요. 알겠습니다. 여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170만 원. 어디서 구하죠? 그때 문득 생각났습니다. 한국은행 계좌에 정착금이 조금 남아 있었어요. 200만 원쯤. 하지만 라오스에서 어떻게 찾죠? 저는 국제 송금을 알아봤습니다.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하고 중국에서 라오스로 가져오는 방법. 복잡했지만 가능했어요. 사흘 동안 저는 미친 듯이 뛰어다녔습니다. 은행, 송금소, 환전소. 마침내 돈을 마련했어요. 2009년 11월 15일, 약속한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1만 위안을 들고 이민국으로 갔어요. 돈 가져왔어요. 책임자가 돈을 세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내일 데리러 와.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습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가족을 구했구나. 2009년 11월 16일 아침, 저는 감옥 앞에 섰습니다. 오늘 가족을 데려오는 날이에요. 한 달 만이었죠. 철문이 열렸습니다. 엄마와 준서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뒤로 2명이 더 나왔습니다. 30대 부부였어요. 얼굴을 본 적 없는 사람들이었죠. 엄마. 저는 달려가 엄마를 껴안았습니다. 엄마가 울먹이셨어요. 현서야. 정말 내가 구해줬구나. 엄마, 이제 괜찮아요? 한국 갈 수 있어요. 그때 뒤에 나온 부부가 다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도 함께 풀려났어요. 남자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어색하게 웃었죠. 아, 네. 잘 됐네요.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습니다. 저는 가족셋만 구하려고 했는데 어느새 5명이 된 거예요. 책임감이 무거워졌죠. 우리는 이민국으로 갔습니다. 책임자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건 석방 서류야. 서명해. 저는 서명했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가는 일만 남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어.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무슨 일인데요? 한국 대사관 가는 차비. 5명이면 5천. 5천 위안. 다시 85만 원이었습니다. 뭐라고요? 그건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돈 없으면 가지 마. 책임자가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또 뇌물이었죠. 하지만 화를 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좀 주세요. 여관으로 돌아왔습니다. 5명이 좁은 방에 앉았어요. 저는 남은 돈을 계산했습니다. 5만 원. 손에 쥐어진 돈이 고작 5만 원이었어요. 85만 원이 모자랐죠. 현서야, 어떻게? 엄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혼자 거리를 헤맸습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아무도 추가로 돈을 보낼 수 없다고 했어요. 은행 계좌는 이미 텅 비었고요. 어떡하지? 여기까지 왔는데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건가요? 저는 어느 커피숍 앞에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며 웃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일상이었죠. 나도 저렇게 평범하게 살고 싶다. 문득 눈물이 났습니다. 지쳤어요. 정말 지쳤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톡톡 쳤어요. 깜짝 놀라 뒤돌아보니 거인처럼 키 큰 외국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2미터는 좋게 넘어 보였어요. 괜찮아요? 슬퍼 보이는데요. 영어였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남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도움이 필요해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마지막 기회였죠. 저는 가방에서 중국어 마이너스 영어 사전을 꺼냈습니다. 북한에서 가져온 낡은 사전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단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감옥. 5명. 돈. 도움 필요. 남자가 사전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감옥? 누가 감옥에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계속 단어를 찾았어요. 북한. 난민. 가족. 남자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커피숍 안으로 이끌었어요. 앉아요. 다 말해봐요.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사정과 손짓발짓으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북한에서 왔다는 것, 가족이 라오스 감옥에 있었다는 것, 돈을 내고 풀려났지만 한국 가려면 돈이 더 필요하다는 것. 30분 동안 설명했습니다. 남자는 침착하게 듣고 있었어요. 얼마나 필요해요? 저는 종이에 숫자를 썼습니다. 5천 위안.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꺼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뭐라고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방금 만난 외국인이 저를 도와준다고요? 남자는 신용카드를 꺼내더니 근처 ATM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현금을 뽑아왔어요. 5천 위안이었죠. 여기요. 받아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왜? 도움이 필요하니까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남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갚을게요. 꼭 갚을게요. 한국 가면 괜찮아요? 안전하게만 가요. 남자는 명함을 건넸어요. 호주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은 마크였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마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직접 이민국까지 따라와 줬고 한국 대사관 연락처도 알아봐 줬어요. 심지어 차량까지 섭외해 줬습니다. 2009년 11월 17일 우리 5명은 차를 타고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마크가 손을 흔들며 배웅해 줬어요. 행운을 빌어요. 행복하세요. 저는 창밖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고마워요, 마크. 평생 잊지 않을게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라오스 국경 도시가 멀어지고 있었어요.
2009년 12월 5일, 우리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두 번째 인천공항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가족과 함께였습니다. 엄마, 저기 봐요. 저게 한국이에요. 정말 왔구나. 우리가 정말 한국에 왔구나. 엄마가 울먹이셨습니다. 준서도 눈물을 훔쳤죠. 하나원에서 다시 교육을 받았어요. 엄마와 준서는 처음이었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죠. 석 달 뒤 우리는 정부에서 배정받은 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2010년 3월, 저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무역회사가 아니라 탈북민 지원 NGO였어요. 제 경험을 살려서 다른 탈북민들을 돕는 일이었죠. 통역도 겸했고요. 현서 씨는 중국어랑 라오스 경험이 있으니까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단체 대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월급은 150만 원. 많지 않았지만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저는 매일 밤 영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마크를 다시 만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대로 감사 인사를 하고 싶었죠. 2010년 8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NGO 단체에서 국제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호주 후원자 명단에 마크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혹시 이분, 키가 되게 크신 분인가요? 네. 어떻게 아세요? 제가 아는 분일 수도 있어요. 대표님을 통해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이메일을 보냈어요. 마크님, 저는 라오스에서 만났던 현서예요. 기억하시나요? 이틀 뒤 답장이 왔습니다. 물론 기억해요. 어떻게 지내요? 한국에 안전하게 있나요? 저는 울면서 답장을 썼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마크가 한국에 왔어요. NGO 행사 참석차 온 거였죠. 공항에서 제외했습니다. 1년 만이었어요. 마크, 현서, 우리는 껴안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연습한 영어로 말했어요. 제 생명을 구해주셔서 감사해요. 당신은 제 천사예요. 당신이 스스로 구한 거예요. 전 조금 도왔을 뿐이죠. 마크는 제 가족도 만났습니다. 엄마와 준서는 어색한 영어로 감사 인사를 했어요. 마크는 활짝 웃으며 말했죠. 모두 함께 안전하게 있어서 정말 기쁘네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천사가 있다는 걸. 국경도, 인종도, 언어도 넘어서는 인류애가 존재한다는 걸. 2011년 현재 저는 NGO에서 일하며 탈북민들을 돕고 있습니다. 영어도 많이 늘었고요. 가끔 방송에도 나가서 제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는 근처 탈북민 커뮤니티에서 봉사활동을 하세요. 준서는 대학에 진학해서 컴퓨터를 배우고 있어요. 우리는 가끔 저녁에 모여 앉아 이야기합니다. 현서야, 그때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어떻게 됐을까? 엄마, 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해낸 거예요. 그리고 마크가 있었잖아요. 거실 벽에는 마크와 찍은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 셋과 2미터 거인. 모두가 웃고 있는 사진이죠. 자유, 가족, 그리고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저는 이제 압니다. 그리고 세상 어딘가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일합니다. 북한에서 온 사람들을 돕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언젠가 마크처럼 누군가에게 천사가 되어주고 싶어서요. 라오스 커피숍에서 만난 그 호주 남자는 제게 돈보다 더 큰 걸 줬습니다. 바로 인류에 대한 믿음이었죠.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마크를 만나지 못했다면? 하지만 저는 압니다. 운명이 우리를 만나게 했다는 걸. 그리고 그 운명이 제 인생을 바꿨다는 걸. 오늘도 저는 살아갑니다. 자유롭게, 가족과 함께,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의 갚음이니까요.